예, 오늘 제가 뭐 이제 발표할 거는 김홍도의 그 마지막 인생의 한 2, 3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어, 김홍도는 사실은 뭐 너무도 잘 알려진 화가고, 그래가지고 이 풍속화초 때문에 유명한 인물로 이제 여겨져 왔습니다. 널리 국민들한테. 사실 이 그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홍도가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예, 요즘 이제 학계에서는 대략 이 김홍도 다음 세대의 화가 도화서 화원들이 뭐야 그 화본, 그러니까 이제 그림 공부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린 밑그림이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사각형 안에 그러니까 선이 보이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판화를 만들기 위한 건데요. 이걸로 너무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김홍도를 이야기를 해서는 먼저 몇 개 좀 필요한 게, 도화서 화원기관 출신으로 정조시대 최고의 화가, 아마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도 국왕으로부터 이렇게 신뢰와 배려를 받은 화가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병풍화의 대가였고요. 대부분 명작들이 다 병풍하고, 당시 동시대의 중국과 일본의 화가들과 비교해봐도 결코 밀리지 않는 진짜 뭐 최고급의 화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그 제 발표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김홍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김홍도의 죽음은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매우 비참하게 죽습니다.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전주로 내려가서 어, 밥을 얻어먹다가 죽게 되는 아주 불행한 것. 그 원인 중에 아주 그냥 최고급 화가라 가지고 그 그림 그리고 아주 잘 나갈 때는, 그러니까 뭐야, 밥 먹고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그림을 그렸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왜 돈이 없어졌을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은 조희룡의 호상 외사라고 하는 책의 기록을 보면은 김홍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30냥을 받습니다. 근데 20냥을 매화를 사요. 그리고 8냥으로 술 마시고, 그리고 쌀하고 뗄감은 2냥. 그러니까 3분의 1을 갖다가 매화를 돈을 썼는데, 매화는 당시에 굉장히 비싼, 그러니까 뭐죠, 기호품. 그래가지고 매화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컵라면을 먹어도 옷은 그 피에르그라데 입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낭비력 때문에 죽게 된 거에, 가난하게 죽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그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걸 보니까 이 까치는 원래 여기 보시면은 단노라고 해서 김홍도가 맨 마지막에 썼던, 죽기 직전에 썼던 즉 늙은 단원이란 뜻이죠. 그래가 했는데, 이 매화 둥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 까치를 보면은 거의 뭐 이게 뭐 눈이 거의 감기다시피 한, 졸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매화는 매화와 함께 까치는 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질조입니다. 그러니까 봄 소식, 즉 꽃춘 소식, 좋은 봄이 오는 소식이죠. 그거의 어떤 상징물 같은 거였는데, 이걸 보면 거의 뭐 생기도 잃고, 그래서 이런 매작도, 그러니까 매화와 까치를 함께 그린, 이건 자수지만 그러니까 더 비쌌겠죠. 이게 널리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다 생기 있고, 여기도 보면은 아주 눈이 똘망똘망한 이런 게 진짜 까치인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큰 타일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홍도가 1796년에 그린 여기 이 춘작보이, 그러니까 봄날에 까치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런 뜻인데요. 거기 보면은 여기에 이 매화하고 지금 이제 까치가 막 깨끗대고 날아가고 하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또 이거랑 이 까치랑 이 까치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아울러서 이 까치도 단원이 좋은 거 그린 건데, 굉장히 이쪽은 눈을 뜨고 있고,
조금 뒤돌아 옆으로 이렇게 보고만 생기발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서 아주 이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이게 잘 그 전시도 거의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어, 그림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홍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글인데 보면 마른 가지 위에 단정히 앉아 빡빡 울어대니 이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함인가 해가지고 이게 써놨는데 아마 김홍도 이제 죽고 나서 아마 이 그림이 홍희영한테 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홍희영의 이 시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입니다. 아까 이거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그 도화서 같은 경우에는 화원은 의관역과는 정식 과거시험 답발을 보는데 도화서 화원은 취재라고 하는 간단한 실기 시험만 봐요. 따라서 굉장히 부정이 일어날 소지가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야 나중에 이제 뭐 서울하고 중일 근대사회에서 이제 입신하게 되지만 김봉도는 그 어쨌든 간에 그 타고난 천재였고 본가나 외가에서 그림 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체. 이 무관 집안 자손이고 현재 뭐 중사 상사 계급 독학해서 한 17, 8세경에 도화서에 들어갔다가 몇 년 후에 도화서를 주도하는 화가가 됩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도화서는 거의 마피아 조직하고 똑같아서 여러 가문들이 몇 개의 가문들이 독집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취재라고 하는 간단한 실기시험만 보기 때문에 그 뭐야 시험관이 아버지 친구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1773년 29세 때 정조의 어짐이 왕세손, 즉 정조의 초상화를 제작하면서 도화선에서 최고급 화가로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것 없이 광사왕도 이 천재라고 해요.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신유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한의준 천재성. 그러니까 김홍도가 누구한테 그림 배우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도화도 들어가기 전에 뭐 특별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릅니다. 바로 이 세습적인 도화서원 집안인데요. 개성김 씨가 대표적인 예인데 한 이 집안과 연결되는 사람이 도화서원이 30명인데 한 15명 최소 그 정도 돼요. 절반. 김웅환은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딸만 둘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김석신이라고 하는 자기 조카죠. 그 김득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동생이고 김양신의 형인데 김덕진, 김득진, 김양신 다 여기 조카들도 다 도와서 자기 그 뭐야 아버지도 김응리라고 해서 화원이 없고요. 바로 김무한의 첫째 사위가 이명기라고 하는 이 초상화의 대가였습니다. 태제공 초상화고요. 다음에 장한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책거리 그림이 장한종이 둘째 사위. 그리고 이제 김득신이 족하고 그 다음에 김하종이 바로 김득신의 셋째 아들인데 형들인 김건종, 김수종, 사촌인 김화종 할 것 없이 모두 와운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위들 뭐 해가지고 연결하면 한 15명 가까이 되는 어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그런 거에 김홍도는 전혀 도화선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는 오직 실력 하나로 그냥 도화선을 들어갔다가 29세 때 최고급 화가로 성장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이거는 지금 이제 영조 어진이 없어져 가지고요. 다들 그 부산 6.25 때 피난 가가지고 그 창고에 있었는데 54년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1900년에 옛날 거를 모델로 해서 이거를 모사본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어진대작에 그 동참 화사로 참여를 해요. 동참 화사는 2등입니다. 왜냐하면 주관 화사가 왕의 얼굴을 그리고 동참 화사가 옷을 그리고 그 다음에 수종 화사라고 하는 거는 어시스턴트들인데 이 사람들이 4명인데 다 김홍도보다 10에서 20살 정도 선배들이에요. 특히 신한평이 조수였는데 신인목의 아버지예요. 예, 이게 변상벽 유명한 병의 그림으로 유명한 인물이지만 또 초상화의 대가였습니다. 이 사람 다음 지위로 정도가 됐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경조의 그 어진을 또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 숙종 이후로는 10년에 한 번씩 보통 그 왕의 어진을 그리는 게 거의 관례처럼 돼 있는데요. 어쨌든 1770년에 다 경조가 등극하고 규장각을 설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정조가 자기의 문집인 홍제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김홍도는 내가 그 이름을 안 지도 오래됐다. 30년 전쯤에 아이 초상을 그렸는데 이로부터 무릇 궁중의 그림에 관한 일은 홍도를 직접 주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 뭐 모든 그 궁정회화는 기본적으로 김홍도의 그 관리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1783년에 하도 도화서원들이 월급 적고 처우가 그래가지고 경주가 도화서원 30명 중에 10명을 뽑아서 특별히 뽑아서 자비대령 화원 원래가 사비대령 화원인데 궁중 발음에서는 센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자비대령 화원으로 불렀습니다. 규장을 계속 지켰는데 그러고서 1년에 4번 녹취제라고 하는 또 나올 텐데요. 시험을 봐가지고 인사국가 시험을 봐가지고 했는데요. 김홍도는 열애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기 홍도 너는 제 10명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별격의 매우 특별한 화가이기 때문에 너는 저 시험 안 봐도 그 녹취 시험 그 자비대령 시험 되기 위한 시험 안 봐도 된다. 그래가지고 즉 왕의 화가 아주 독보적인 지였죠. 여기에도 동참하사. 81년에도 동참하사. 그래가지고 이거의 보상으로 안기찰방, 지금 안동에 북쪽에 있었던 영마, 그 우리 역장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단원도 이걸 인물하기는 하지만 요게 이 사람이 김홍도고 여기가 강희연이라는 사람이고 관상감 관원이었고 정난이라고 하는 양반인데 이 정난은 그 전국 팔도의 모를 두루 돌아다니는 여행객이었습니다. 여행으로 유명했던 인물인데요. 잠깐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것이 태오석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매우 비싼 그리고 김홍도가 초가집에 살고는 있고 여기 당비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화병이 꽃도 있고 책들도 있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김홍도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호석 정도를 갖고 있을 정도였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비벽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 바로 이제 김홍도의 이 병풍화의 대가로서의 그 면모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병풍이었는데 잘라가지고 딜러가 그림을 세 개를 만들었으니 붙여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엄청난 필력이에요. 엄청 빠른 속도로 그림 그리고 이 옷자락에 붓으로 한번 꾹 눌러서 쫙 이게 그려내는 이 놀라운 속도감이라는 거는 32살 때 그렸는데 뭐 이 병풍화는 거장 아니면 못 그리거든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버려야 되니까. 바로 이 행렬품 속도도 병풍이고요. 이 중에서도 이쪽에 이 뱃사공을 기다리는 사람들 진두대도라고 해서 여기 보면입니다. 특히 경도에서 놀라운 건 이거는 서양의 기원이거든요. 이 뒷모습을 이렇게 하는 거는 서양 그림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어떻게 됐는지는 또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눈앞에 이 모습이 완연하다. 눈앞에 완연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림. 그래서 이 그림의 진짜 최고의 진짜 최고 그거는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갓을 들어 올린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즉, 뱃사공이 어디까지 왔나 궁금하고 초조한 그 모습의 한 장면을 그냥 그 지금 사진 찍은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788년에 정조의 명을 받아서 금강산을 이제 유람을 하고 금강산 그림 70장 화첩하고 긴 두루마리 그림을 정조에게 바쳤는데 이게 지금 이게 실종을 이게 없습니다. 현재 사라지고 아마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보겠죠. 보면은 이 단속미술관에 있는 동야 바로 이거 보시면은 이 같은 동네를 그린 건데 한 몇십 년 전에 그 정선이 그린 거하고 확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일거의 정선을 누르고 이 이제 김홍도의 시대를 열었던 거죠. 그리고
수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60회, 그러니까 회갑잔치를 해주기 위해서 새로 조성한 신도시인 화성, 지금의 수원으로 행차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병풍을 갖다가 공로를 세운 사람들한테 여러 벌을 만들어서 줘가지고 여러 곳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린 사람은 기본적으로 김홍도가 그린 건 아니고 이제 김득신 그런 사람들이 그렸는데, 바로 왜 그러면 김홍도가 안 그렸을까는 의문이 생겼는데, 바로 이제 김홍도가 그 이 의궤에 따르면은 도식, 즉 밑그림을 김홍도가 담당했어. 그래서 그렇게 주교도, 이게 이제 김홍도가 만든 이게 판화 사파죠. 이거를 기준으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나머지 자기 밑에 있는 화가들이 이 병풍들을 여러 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화라고 해서 김홍도가 이제 그 정조에게 바친 마지막 그림이거든요. 새로 새해가 되면은 이 일반적인 도화서 화원들은 화첩을 갖다가 우리가 뭐이 조그만 택배처럼 생긴 화첩을 바쳤는데, 특이하게도 김홍도에게 정조가 주자의 시를 읽고 네가 해석을 해가지고 네가 해석을 해서 나에게 바쳐라 해가지고 팔복 병풍을 그렸는데요. 지금은 여섯 통만 남아 있습니다. 예. 이거를 그리고, 예, 서파를 그리라고 했는데 주자,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조가 칭찬을 해줘요. 주자가 남긴 뜻을 깊이 얻었다. 예. 이게 놀라운 거죠. 왕이 일개 도화서원 중인에게 이렇게 칭찬해주는 이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화가였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 6월에 정조가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비로 고열이 나가지고 도저히 뭐 혼선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 충격 때문인지 1년 반 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김원도가. 뭐 자기를 가장 후원해줬던 왕이었는데 왕이 사망해버립니다. 그러다가 1801년 12월에 1년 반 만에 그린 일종의 복귀작인데, 이게 삼공불안도라고 하는 거는 이 뭐야 세계의 가장 높은 벼슬을 줘도 전원 생활의 즐거움과 바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보면은 그 안에 웅장한 바위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황무기를 갖다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1804년 5월 5일에 자비대령 황후로 선발돼요. 그래서 이후 다른 자비대령 황후와 함께 녹취에 응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당시 60세였던 김홍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하사와에 들어오는 젊은 라운드가 17, 8세, 그러니까 조금 성장했다 하더라도 20대 초반 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거에서 1등을 했지만 아마 수치심과 인간적인 모멸감 때문인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5, 6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804년 이후에 늘 병에 시달렸는데, 1805년 8월 19일 날 마지막으로 녹취를 보고, 이때 몸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도화서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해 마지막, 이게 김홍도의 마지막 작품인데, 1805년 말에 구양수의 추성부, 가을의 소리. 그러니까 자연은 영원한데 인생은 짧고, 그래서 사람은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을 지닌 그 내용을 담은 북송의 유명한 대학자이자 문인인 구양수의 가을의 소리, 추성부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른 먹을 써가지고 아주 어,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1805년에 가을부터, 이게 원래 리움에 있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제 그 리움에서 기증을 해가지고 했는데, 가을부터 위독한 지경을 여러 차례 겪고 생사관을 오락가락하였으니 오랫동안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팠고, 늦게 낳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었는데, 딸도 거의 병이 걸려서 위독해가지고 이 당시에 아주 상황이, 아들은 어리고 매우 어리고 아니 열 서너 살, 예, 그 정도였고 그랬습니다. 아주 마른 먹으로 느낌이, 이제 추성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자신의 죽음에 관한 어떤 그런 거죠. 바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분노라고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제 막 입덕하기 직전에 노승, 늙은 스님을 갖다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죠? 이런 그림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놀라운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점 하나 딱 찍어서 이제 눈 감고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노승. 자기의 이미지죠. 셀프 이미지. 여기 단노라고 자화상 같은 이미지고 이때 특별하게 이렇게 불교 관련 그림을 그립니다. 말년에 죽기 뭐 1년 전 뭐 이럴 때부터 여기서 단노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남의 관음도 그리고요. 그러니까 되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작품이 그래서 흥미로운 겁니다. 이 단노라고 돼 있고 까치가 거의 뭐 생기가 없고 거의 늙어서 이제 뭐 죽기 직전인 뭐야 노쇠한 진짜 까치죠. 그런 까치는 봄 소식 알려주는 그런 상징으로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이 그림이 사실은 이 가치가 매우 중요한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도 잘 이 발표 전까지는 아, 못 가졌는데 그 점에서 박종서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이 그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런 걸 했던 사람인데 너무 아쉽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반대 내용이고 최말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즉 셀프 이미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동양과 서양 어디 그거를 보더라도 화가가 자신의 죽음의 직전에 굉장히 셀프 이미지 같은 거를 그린 화가가 없어요. 더군다나 김홍도는 이 문인화가가 아니라 양반이 아니라 이 사람은 중인이고 도와서 사원입니다. 근데 굉장히 사대부적인 이런 감각이에요. 이런 거. 글도 이 사람이 중국의 시문에도 굉장히 있고 어디서 글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글씨도 굉장히 잘 쓰는 편이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지녔던 인물임에 뭐 틀림없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왜 그랬을까? 이거 누구에게 줄 만한 그림이 아니거든요. 이 추성부도가 거의 마지막이고 김홍도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에, 김홍도가 그러니까 1806년에 죽었을 봄쯤에 죽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이게 이 전라도 관찰사의 심상규 나중에 영의정까지 지내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노론이고 서용보, 달성서씨, 소론의 아주 영문도 정승까지 지내는 인물로 제가 기억하는데 형법판서인 서용보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홍도가 굶주리고 아픈 상태로 취식, 즉 밥을 얻어 먹으려고 이곳에 왔다. 어렵고 딱하기가 이와 같으니 동국의 타고난 재주로 가당치도 않다. 황당하다는 얘기죠. 김홍도가 그냥 거의 거짓골을 해가지고 전주에 내려온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 친한 자기 친구였지라 도화사원이었던 박유성이 화사 군관이라고 하는 건 지방에 파견을 합니다. 관청이나 이런데. 그래서 아마 이 사람한테 조금 의지하고 살러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지 않고요. 어쨌든 전주에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심상규가 이렇게 편지를 보는 게 매우 귀한 자료죠. 그래서 이 1806년 봄에 그 추성부도를 그리고 얼마 후에 죽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일용의 호산회사에 나오는 보면은 연풍면 같은 괴산의 연풍면 그러니까 그 경상도 쪽에 가까운 괴산입니다. 그러니까 30년 갖고 매화 20년, 술 8년, 생필품 9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낭비벽이 아주 심했던 아까 말씀드린 태호숙도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너무 잠자고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그 돈을 다 어땠냐는 거예요. 결국 재산 탕진하고 아들 서당 수업료도 못 주는 그런 형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돈 낭비하지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인 게 김용도로부터 얻는 교훈입니다.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